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저희 집은 이래요.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 안소연 씨. 지난 2년간은 코로나와 함께한 전쟁 같은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가 아마 대구 사건 터지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인데 큰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근데 고열이 나서 이제 동네 병원을 급하게 갔죠. 갔는데 여기저기서 안 받아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건소 이런 데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안심병동 그런 데를 찾아가라. 그렇게 수소문에 찾아간 안심병동. 급하게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 수속을 발부를 했지만 또다시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로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원을 안 시키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입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약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엄청 곤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때 심경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충격이었죠. 이 아이 빨리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못 먹이니까 엄마 내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그냥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지난해엔 큰딸 소은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가족이 때 아닌 생이별을 경험했다는데요. 신랑이 같이 큰아이와 있고 저는 이제 작은애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죠. 남편은 딸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못 가신 거네요. 네, 그렇죠. 못 갔죠. 딸 때문에 못 갔죠. 못 간다고 하고 그냥 그걸 월차에서 다 깠어요. 까고 재택근무가 아니라 월차에서 가신 건가요? 네. 코로나에 웬만큼 경험이 있는지라 몇 차례의 고비는 있었지만 내 가족 모두 아직까지 확진된 적은 없다는 엄마. 그런 소연 씨에게도 지난해 12월은 무척이나 힘들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연말 무렵 당시 국내 방역 상황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재유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역 상황을 다시 한번 출렁이게 할 일이 벌어집니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 소속된 A씨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하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상륙이 시작된 겁니다. 왜 하필 여기야? 이런 생각했죠. 근데 그 선교사가 약간 거짓말을 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개인 지인의 차를 타서 또 더 확산이 됐다는 걸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제한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지친 마음에 그냥 화가 났죠. 당시만 해도 국내 코로나 유행을 주도해온 건 델타 변이였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치명률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나 전파력은 3배 이상이었는데요. 만일 적절하게 대응 못할 경우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 양상 또 전염력 또 백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범부처 TF를 통해 오미크론에 대한 국내의 추가적인 유입을 차단하고 그리고 인천 교회를 시작으로 N차 감염이 일어나며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서 비수도권 종합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으로 방역당국의 안간힘에도 1월 중순 무렵엔 국내 의소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며 신규 확진 양상도 변화합니다. 이 동기군이 확진을 알게 된 것은 올해 2월입니다. 화요일 날 아프기 시작해서 수요일 날 키트하고 목요일 날 가서 PCR을 받고 왔습니다. PCR 검사가 양성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근데 언제 한번 걸릴 것 같긴 했는데 이제 걸리니까 뭐 마음은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 코로나에 확진된 건 그때가 처음이신 건가요? 네. 당시 이군은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으로 통보받아 7일간 집에 머물며 스스로 몸 상태를 살폈는데요. 또래 친구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비슷한 처지일 정도로 확진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도 제가 일단 제일 먼저 걸린 게 이제 나오니까 의심을 해보다가 결국 PCR을 받으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걔네도 이제 근데 결국 걸려서 같이 격리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최근에 학교 가면 아직 확진자가 꽤 많은가요? 네, 반에 7명, 8명 정도는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반에 몇 명이에요? 20명 조금 넘어요. 그러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네. 빠지는 거네요? 신규 확진자 중 10대, 20대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치솟던 지난해 하반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20대 확진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젊은 층 확진자의 비중 증가가 위중증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살인 이군은 약간의 인후통이 있었을 뿐 증상이 거의 없었다는데요. 이마저도 집에서 약을 먹고 쉬니 금방 나아졌다고 합니다. 약 먹고 며칠 만에 좀 괜찮아지셨어요? 거의 한 3, 4일 동안 꾸준히 먹었는데 4일 차부터는 그나마 좀 살만해져서 거의 5일 차 때부터는 약도 안 먹고 계속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만일 확진자가 고령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일주일보다는 훨씬 좀 더 오래 쉬셔야 될 것 같고 증상들도 좀 더 심하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건강 상태도 저희 젊은 사람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면역력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9.99%로 사실상 100%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우세송이 된 게 지난 1월 중순이니까 국내 유입부터 대유행까지 넉 달 정도 걸린 셈입니다. 정부는 방역대책 전면 개편이라는 카드로 델타와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미리 개편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꺼내듭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원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가 전환이 시작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뚜렷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 43개 의료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존 진단검사 체계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누구든 무료로 PCR 검사를 받던 것이었다면 오미크론에 대응한 검사 체계는 일반 국민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PCR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매일매일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확진자를 빨리 찾는 것보다는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면서부터 아이가 이제는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소은아, 학교 가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근데 무서운 거 아니야. 그때처럼 깊게 찌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겁내지 말고 해보자 그랬는데 이게 1번, 2번 횟수가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잘해요 이제는 그러면서 물어요. 엄마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야 이러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이 방식. 검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때 트라우마까지 겪은 소은 양도 대만족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PCR 검사 했을 때 있잖아요. 응. 그 모르는 어른들이 막 코를 막 찔렀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나빴던. 기분이 나빴어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엄마가 검사해주니까 어때요? 훨씬 더 나아요? 네. 지난달 14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을 내리는 진단 체계도 도입됩니다. PCR 검사 급증으로 확진 통보, 치료제 처방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자가격리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대응 체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에서부터 조기 진단과 치료까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릴 거 없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자원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동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전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이러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탁해서 적극적인 시설이나 장비 지원, 인력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향후 다가오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로 우리가 전환한다는 면에서 지금 이렇게 방역 체계 대응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방역 대책의 개편에도 오미크론발 확산세는 거셌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확한 유행의 예측은 쉽지 않았습니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서입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정부가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위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재감염되면 중증화율이 극심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감염 기록이 있다라면 네. 그 다음에는 정말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말하는 계절 독감, 계절 감기처럼 지나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계절 독감과 비교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절 독감은 한 단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윗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를 근거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도 추진합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보다 다소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역 완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리두기 완화는 자칫 유행 폭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였을까요?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지난달 23일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2월 초 100만 명을 넘은 지 44일 만. 2020년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시점으로부터는 792일 만입니다.
방역 조치 완화 지적에 대한 방역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종전에 이 델타 때까지의 저희의 방역 전략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은 지금 델타에 비해서 전파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종전의 유행 최소화를 계속 유지할 과정이었다 그러면 저희의 모든 체계도 2배에서 3배 정도 강도 있게 가져야지 그게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학조사나 격리 혹은 검사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사회적 대응들을 종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강도 이상으로 더 강화시켜야지 예전 델타 때 유지했던 유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일상과 조화되는 체계로서 점점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즉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유행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종전 델타 변이 체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거라는 것. 확진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체계의 대응력 등이 관리 방안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고위험군 분들이 충분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병상이 우리가 통계로 나타나는 위중증 병상 말고 동시에 그 기저질환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산모가 출산을 위해서 몇백 킬로미터를 가셔야 된다든지, 또 투석 환자분들이 또 오미크론에 감염되셨을 때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분들을 위한 투석 병상을 찾지 못해서 투석이 지연돼서 병세가 악화되거나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서 투석을 하셔야 되고, 이런 혼란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달 25일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미크론발 대유행은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정점을 지났어도 한동안은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순 최고점을 찍은 후 내내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With cases rising abroad, scientific and medical experts have been clear that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there could be increasing cases of COVID-19 her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영국 역시 하루 3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이 꼽힙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그 오미크론 초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추가적인 변이가 일어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한 8개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추가적인 돌연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가 되겠는데, 원래 오미크론을 BA1이라고 부르고 스텔스 오미크론은 BA2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번지면서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세종이 된 곳도 있습니다. BA.2 is more transmissible than BA.1 even, and this is the most transmissible variant we have seen of the SARS-CoV-2 virus to date. 국내에서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다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인데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아서입니다. 기존의 예방접종에 의한 중증화 예방 효과는 BA1과 BA2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방접종을 잘 맞으시는 것이 감염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중증화로 가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겠고요. 또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빠르게 소진 중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비해 추가 물량이 도입 중입니다. 지난 1월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국내 처음으로 처방받은 환자에게 전달한 국내 1호 약국인 이곳. 안녕하세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왔습니다. 바쁘시죠? 네. 재택 치료자가 폭증한 만큼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도 늘었다는데요. 한참 폭증할 때는 한 2-30명? 그럼 그 중에 팍스로비드 처방은 얼마나 됐어요? 평균적으로 하면 이제 많을 때는 진짜 한 2-30명도 받은 적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한 6-7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팍스로비드 처방 건수는 이미 1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게 뭐 딱히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은 그 입이 쓰고 네, 목이 많이 마르고 해가지고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좀 힘드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그런 분들은 중단을 했고 거의 뭐 한 1%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복용하셨던 것 같아요. 나머지 한 99% 정도 되신 분들은 잘 드시고 잘 이제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DUR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나가니까 좀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것 같아요. 먹는 약 치료제는 국내에서도 재택치료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그 공급 물량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 기존에 쓰던 팍스로비드가 이제 물량이나 뭐 시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부족할 때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좀 처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땠나요? 예, 맞아요. 요새는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팍스로비드 수요도 많아서 지금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기다리는 경우도 생기고. 정부는 국내 두 번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발빠르게 도입합니다. 이게 라게브리오인가요? 네, 이게 라게브리오입니다. 저는 하고 달리 딱 플러스 통에 담겨. 예, 이제 병에 40캅셀이 담겨 있어요. 이게 언제 여기 들어왔나요, 라게브리오가? 이제 3월 28일 날 10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1개 처방이 나왔고 그 다음 날 2개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처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많이 들어왔어요. 72개가 들어와서 한 박스가 이렇게 72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게브리오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공급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상황. 그럼 하루에 몇 개 정도 처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하루 한 2-3건 정도 처방이 왔습니다. 기존의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좀 병용하면 안 되는 약이 좀 많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라게브리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가 그 보완제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사님 보시기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가장 큰 차이점이 좀 뭐라고 보세요? 라게브리오는 좀 약한 대신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전성에서는 더 이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예전에는 팍스로비드 이제 하나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좀 대안이 좀 좁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맞아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약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 선택의 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넓어진 측면도 있네요. 네, 맞아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못 드시는 분들이 이제 좀 안타까웠는데 그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라게브리오가 대처를 해주니까 거의 이제 100% 복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넉 달간 오미크론 유행으로 전례 없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선방하고 있고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입니다.